자, 춘향전의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춘향전은 우리가 그래도 대강의 줄거리는 좀 알고 있죠. 춘향하고 이몽룡의 사랑. 향단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춘향이 그네를 막 밀어주다가 그때 이제 춘향이는 이몽룡을 처음 발견하게 되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이몽룡은 과거를 위해서 한양으로 떠나게 되고 혼자 남은 춘향이 이제 새로 부임한 변학도라고 하는 부정적 인물, 그 사또에 의해서 수청을 강요받죠. 그러나 춘향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에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서울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이 사또를 혼내주고 춘향이를 다시 구출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아갔더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향전의 줄거리 자체를 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도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향전을 소설로 낼 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대목들을 낼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줄거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새롭게 그 주어진 지문들을 독해력을 가지고 착실히 뚫어나가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니까 모티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티프는 화소라고 하죠.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그 설화에 담겨있던 모티프들이 고전 소설 안으로 쑥쑥 흡수가 되었죠. 그러면서 고전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나 어떤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보기에서는 황릉묘 모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릉묘 모티프는 바로 정절의 표상인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이 등장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은 당연히 긍정으로 그려지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 정절, 이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정절을 끝까지 지킨 여성을 국가에서 표창을 하면서 연려문을 세워주기도 했었죠. 마을에 앞에 연려문을 세워주면서 이 마을은 연려가 있었던 마을이다 하는 것들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표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왕부인과 여영부인도 긍정의 대상이겠구나,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황릉묘 모티프를 왜 사용했느냐,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천상계와 인간 세상이 대응되고요, 전생과 현생이 대응되고요, 꿈과 현실이 대응됩니다. 그럼 대응됨으로써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공간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의 또 다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이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공간의 대응을 통해 어떻게 독자에게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춘향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춘향 어미는 시작합니다. 자, 고전 소설은 여러분 현대 소설에 비해서 첫 번째, 인물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굉장히 많고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양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현대 소설은 인물이랑 배경이 그렇게 다양하게 등장하긴 어려운데 고전 소설은 양으로 이제 찍어 누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끊어가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읽을 때에는 주인공인지 반동인물인지, 즉 선인인지 악인인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선인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누구인지 이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결론은 무조건 권선징악으로 끝날 거니까요. 자, 그럼 춘향 어미는 어떤 인물인지 성격을 좀 파악해 봅시다. 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신관 사또는 사람 죽이러 왔냐, 80 먹은 늙은 것이 무남동녀 딸 하나를 금이어기야 길러내요. 자, 그러면 이 딸이 춘향이가 될 것이고 80 먹은 늙은 것이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한 몸 의탁하고자 하였더니 저 지경을 만든단 말이오. 마오마오 너무 마오. 자, 우선 춘향 어미 첫 번째로는 긍정으로 읽어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대사가 하나 있죠. 이 한 몸 의탁하고자 하였더니, 이 부분입니다. 즉 춘향 어미는 춘향을 열심히 길러내긴 했어요.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춘향 어미의 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춘향이의 안위와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진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이 한 몸 의탁하고자 하였더니, 즉 80 먹은 늙은 것이, 내가 이제 늙었으니 이제는 춘향이 덕 좀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춘향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끝내는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뭘까,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셨어야 됩니다.
아따 요년아 하면서 계속 춘향 어미가 대사를 이어서 하는 장면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이 수절이다 무엇이냐? 여기에선 여러분 뭐 읽어주셔야 돼요. 야, 기생한테 수절이 뭐가 필요해? 수절은 정절을 지키는 걸 수절이라고 얘기하죠. 춘향 어미는 죽음 앞에서 수절은 필요 없어. 특히 우리는 기생인데 엄마가 기생이니까 딸도 기생이 되는 거거든요.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이 결국에는 남자들하고 놀아주고 술도 따라주고 하는 직업인데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 의미 있냐, 무엇이 중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소경의 외막대 같은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의탁하리. 다시 이어지네요. 나는 어디서 의탁하겠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이 너 죽게 되었구나. 향단이 들어와서 춘향의 다리를 만지면서 아가씨 이 지경이 웬일입니까? 한양 계신 도련님이 이몽룡이 되겠죠? 내년 3월에 오신다는데 그동안에 못 참아서 황천객이 되시겠네.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황천은 요단강을 의미하죠. 저승으로 갈 때 건너는 강의 황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말 좀 하오. 배곡 같은 저 다리에. 과거고요. 유혈이 낭자하니 현재입니다. 신랏같이 가는 목에 과거고요. 큰 칼이 웬일입니까? 향단이는 춘향이 어미와는 달리 그래도 정말 춘향이의 입장에서 춘향이를 걱정하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목에다가 채우는 이걸 칼이라고 합니다. 고전이 아니고 사극 같은 거 드라마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거나 이럴 때 계속 칼이 찔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수갑 같은 거죠. 지금 춘향이가 이런 처지에 놓여서 옥중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략이 되어 있고요. 칼머리 세어베고 우연히 잠이 드니 주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춘향일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죠. 왜냐면 칼머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향기가 진동하며 고전소설에서 뻔히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갑자기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여동 둘이 내려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 둘이 내려오게 되고요. 춘향 앞에 꿇어앉으며 여쭈되 소녀들은 황릉묘의 시녀로서 아까 아왕 부인과 무슨 부인이죠? 무슨 여영 부인이었죠. 걔네 둘을 보좌하는 시녀 2명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춘향이가 되겠죠. 사양치 말고 가십시다.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춘향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 엄청 먼 곳인데 어떻게 가? 염려하지 마세요. 부채를 한번 착 붙이고 착 2번 붙이니 춘향이의 몸이 훌쩍 날려 공중에 오릅니다. 다 전기적 요소들입니다. 그러고서 이 대목은요, 사실 선생님은 그냥 후루룩 읽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읽으시면 되고, 결국에 얘는요, 왜 후루룩 읽으셔도 되냐, 왜 가속 구간이냐, 가속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읽어도 되는 구간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의 비현실적 요소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통해 춘향이가 지금 황릉묘에 가고 있어. 무사히 도착할 거야. 그냥 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보시면 막 어떤 소리도 있고 경치도 기이하고 장관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막 어떤 공간들도 들르고 또 막 영롱한 어쩌고 안개 같은 비단.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겁니다. 멋있어. 짱이야.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두고 대전에 고하니, 고했다는 건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치기로 지역적인 문제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동이 앞에 섰는지 춘향이 앞에 섰는지. 그래서 대전에다가 춘향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고했겠죠. 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비 들라라. 두 부인이 얘기했겠죠.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을 안에 엎드리니 부인이 명령하시되 대전 위로 오르라. 춘향이를 좀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죠. 대전 위에 올라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아왕 부인과 여영 부인이 앉았는데 역시 향기가 진동합니다. 좋은 향기겠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가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이 정도 읽어주시면 아까 보기에서 우리 꿈하고 현실 읽었었는데 하면서 오케이, 지금 꿈과 현실의 대응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하늘나라 천상계죠. 그 다음에 지상계는 지금 춘향이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응되고 있구나. 이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향아 들어라. 너는 전생일을 모른다. 이번에는 전생과 현생이죠. 그 대응이 이뤄지는 거네요. 현생은 지금 당연히 춘향이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생이 누구였어요? 운하 부인의 시녀였고 장경성에 눈길을 주어 복숭아로 희롱하다가 장경성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리고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화라고 하죠. 복숭아 꽃을. 그래서
도교에서 의미하는 무릉도원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계의 시녀였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자랑 짝짝꿍 하다가 벌을 받아서 귀향을 온 경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전생과 현생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귀향을 가는 모티프를 적강 모티프라고도 얘기하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열렬히 본받아 후세의 이름을 남기라 라고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경성이라는 인물은 이몽룡이겠구나, 이 정도 우리 파악을 해줄 수 있겠죠. 전생의 인물들이 현생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를 암시해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일어나서 두 부인께 절을 한 후에 달나라 구경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네, 다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잠을 깨어 탄식하는 말이 이 꿈이 웬 꿈인가? 뜻 이를 큰 꿈인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자, 이런 꿈을 꾸고 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와 내가 살려나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는 개꿈이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춘향이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에고복이야 에고다리야 이것이 웬일이냐. 향단이 원미를 가지고 와서 아가씨 원미 쑤어왔으니 정신 차려 잡수시오. 네, 원미는 죽 정도의 의미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미라니 무엇이냐. 죽을 먹어도 이 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지. 원미라니 나는 싫다. 미음 물이나 하여다오. 물 정도나 마시겠다. 미음을 쑤어다가 앞에 놓고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 할꼬 계속 탄식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춘향이는 불길한 마음,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두침침 옥방 안에 칼머리 비스듬히 안고 앉았으니 부정적인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벼룩빈대 온갖 벌레, 물은 등에 피를 빨고 굳은 비는 부슬부슬 천둥은 우르르 번개는 번쩍번쩍.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 역시 그냥 후루룩 읽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대목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구나. 이 정도만 읽었고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못 살겠구나.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와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나의 근심을 자아내는구나. 한없는 근심과 그리움으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후루룩 장소가 이동하죠. 이도령은 서울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당대의 제일이라. 네,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다 보니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춘향이 얘기하다가 후루룩 장소 이동해서 이도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선비를 모으니 춘당대 넓은 뜰에 구름 모이듯 모였구나. 이도령 복색을 갖춰 차려입고 시험장 뜰에 가서 글 제목 나오기 기다린다. 이런 것도 다 서술자 개입입니다. 시험장이 요란하여 네,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현재판을 바라보니 강구문 동요라 하였겠다.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 번에 붓을 휘둘러. 네, 이런 것들 우리 사자성어로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일필휘지로 거리낌 없이 쫙 글을 써내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죠. 맨 먼저 글을 내니 시험관이 받아보고 글자마다 붉은 점이요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치는구나. 붉은 점을 치고 붉은 동그라미 치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뜯어보고 승전원 사령이 호명하니 이도령 이름 듣고 임금 앞에 나아간다 해서 이 뒤에는 이제 이도령, 이몽룡이 장원 급제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암행어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A와 B를 통해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는 춘향어미의 비난을 통해, B에서는 향단의 옹호를 통해 신관사또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인식을 할 수 있다. 네, 춘향어미는 신관사또를 비난하지만 향단이 옹호한 적 없습니다. 향단이는 춘향이의 시녀죠. 몸종입니다. 그리고 되게 착실하고 춘향이의 편을 들어주고 끝까지 춘향이에 배신하지 않는 아주 착실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관사또를 옹호할 리는 없겠죠. A에서는 춘향어미의 만류를 통해, B에서는 향단이의 재촉을 통해 춘향이의 수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인식을 알 수 있다. 춘향어미는 만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수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냐, 기생에게. 그러나 향단이가 재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향단이는 그냥 너무 걱정되니까 원미? 맞나요? 네, 원미라도 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죠. A에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어미를 통해, B에서는 춘향의 현재 상태를 염려하는 향단을 통해. 맞습니다. 춘향어미는 앞날, 훗날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을 걱정했고, 그 다음에 향단이는 현재 상태를 염려했죠. 그래서 춘향의 고난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요게 대비된다고 본 거죠. 춘향어미는 춘향이가 이제 가고 나면 내가, 춘향어미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훗날이 걱정돼. 이런 식으로 징징거렸던 것이었고, 향단이는 춘향이를 걱정하면서 춘향이가 뭐라도 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원미도 쏘아오고 미움도 쏘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상이한 반응이 확인됩니다.
A에서는 격앙된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통해 B에서는 춘향에게 음식을 정성스레 건네는 모습을 통해 향단의 침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는 맞지만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향단이의 모습은 드러난 적이 없었고 향단이도 지금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애처롭고 통탄할 일이다.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말하자면 좀 흥분한 상태죠. 향단이도. 침착하게 어미를 진정시킨 적은 없습니다.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춘향 어미의 모습. 춘향 어미가 신뢰한 적 없었고 향단이가 신뢰를 했었죠. 내년 3월이었나요? 네, 내년 3월에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못 참아서 돌아가시면 어찌합니까? 슬퍼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춘향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향단의 모습. 나온 적 없었습니다. 춘향이의 앞날이 아니라 춘향이의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향단의 모습이었죠.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꿈을 꾸고 깨어난 춘향이가 이 공간에 대한 지금 내가 현재 묵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불평이죠. 그리고 어려움이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처량하고 무섭다, 슬프다,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특징을 열거하여 어디에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공간의 특징이죠. 그리고 도깨비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로 비현실적인 존재죠. 그래서 비참한 처지받고 두려움 받습니다. 청각적 경험, 그렇죠? 천둥은 우르르, 번개는 번쩍번쩍. 그걸 통해 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맞죠? 그 다음에 신세에 대한 한탄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여기에서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동무 하나 들어왔네 하면서 달려듭니다. 같이 죽자 이거지. 너도 이제 귀신의 처지야.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 전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이요.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한탄을 얘기하고 있었지 연민을 얘기한 적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 귀신들은 진짜 잘못한 귀신들이죠. 살인했고 곡식을 훔쳐먹었고 죽은 아낙네를 능욕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시체를 강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서방 해치고 남의 서방을 즐기다가 잡혀온 귀신들, 온갖 나쁜 귀신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무 하나 들어왔다. 춘향이 너도 이제 곧 죽을 목숨이야. 깔깔깔깔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처지 아니고 연민 아니었습니다. 자, 44번에 1번 봅시다. 춘향이 잠이 들어 황릉묘 시녀를 만난 것은 그렇죠. 황릉묘 모티프를 통해 꿈과 현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비라고 쓰지 않고 대응이라고 썼다는 것은 천상계와 인간 세상이 혹은 전생과 현생이 혹은 꿈과 현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죠. 지금 춘향이가 꿈은 너무 괴롭고 현실은 너무 괴롭지만 꿈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대비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대응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장선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현실이 연결된다 이렇게 대응이라는 단어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봉황구체에 의한 구름같이 이는 바람, 비현실적 요소죠. 네, 초월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먼 소상강 만리 밖의 황릉묘까지 단숨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아왕부인과 여영부인이 춘향이 바삐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에게 춘향이가 우선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황릉묘에 도착한 거 아니었고요. 전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대비되는 천상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은 왜 있었던 거냐면 오히려 아왕부인과 여영부인이 춘향이를 빨리 만나서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하고 너가 전생에 이런 존재였어. 그러니 조금만 정절을 지키고 참아 라는 말을 건네주고 싶으니까 한 대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으려면 오히려 춘향이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아왕부인과 여영부인이 기다려. 때가 되지 않았어. 질서가 있는 법이야. 이러면서 만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왕부인과 여영부인은 바삐 들라. 빨리 들라. 이러면서 춘향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답이 되겠죠. 전생에 춘향이 오나부인 시녀였다는 말은 전생과 현생의 대응을 그래서 드러내는 거죠. 전생에는 요거였고 현생은 춘향인 거죠. 그러면서 상상력을 확장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춘향에게 마음을 변치 말고 연려를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은 춘향이 정절을 지켜나갈 인물임을 암시하는군. 네, 복선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 네,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요 라고 했던 두 부인의 말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어떻게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몽룡을 만나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소설을 읽게 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춘향이는 꿈을 꾸자마자 오히려 불길해 했습니다. 아, 이런 개꿈을 꾸다니 내가 이제 진짜 죽으려나 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도령이 과거의 급제한 상황에 주목하며
그 장면으로 갑자기 훅 넘어갔었잖아요. 거기에 독자들이 오히려 주목하며 뭔가 두 인물이 재회하게 되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OX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